내가 너무 늦었지. 너 주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지어놓았었는데. 이제야 널 찾았다. 여러분, 만약 50년 전 가난 때문에 냉정하게 버렸던 그 남자가 지금 여러분 앞에 수천억 대 자산가가 되어 나타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저는 지금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버티는 72의 노파입니다. 굽은 허리로 리어카를 끌며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제 처량한 신세. 그런데 보름 전부터 제가 폐지를 줍는 이 으슥한 골목에 눈부시게 반짝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머리 희끗한 노신사는 떼자국 가득한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순자야, 내가 너무 늦었지? 너 주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지어놨는데 이제야 널 찾았다. 알고 보니 그는 제가 50년 전 가난이 지긋지긋하다며 침을 뱉고 떠났던 그 가난뱅이 청년 진호 씨였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죽도록 원망했지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만난 우리. 과연 50년의 세월을 돌아온 이 사랑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아픔일까요? 오늘 폐지 줍는 할머니와 외제차를 타고 나타난 회장님의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새벽 공기는 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폐부를 찔러옵니다. 낡은 리어카의 바퀴가 비명을 지를 때마다 제 허리도 함께 비틀거렸죠. 벌써 10년째 남들이 잠든 시간에 저는 거리에 버려진 파지들을 주우러 다닙니다. 젖은 박스 하나가 몇십 원에 불과하지만 제 아들 영철이 녀석의 빚이라도 보태려면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따라 손등에 검버섯이 왜 이리 짙어 보이는지 굽은 손마디가 시려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런데 보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폐지를 줍는 골목 어귀에 매일 새벽 반짝이는 검은색 외제차가 서 있는 겁니다. 차 앞에는 머리가 희끗한 하지만 아주 반듯한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엔 길을 묻는 사람인가 싶었지만 매일같이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 제 마음에 돌을 던진 듯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던 날,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중후하면서도 어딘가 낯익은 목소리. 저는 당황해서 리어카를 꽉 쥐었습니다. 누구신데 매번 여기서 이러고 계죠? 사람 무안하게. 제 거친 말투에도 그는 빙긋 웃으며 손에 든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리어카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요. 이 커피 식기 전에 드세요. 그는 누구일까요? 왜 번쩍이는 차를 세워두고 폐지를 줍는 이 초라한 노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걸까요? 그의 구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서 제 흙 묻은 고무신이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를 피해 서둘러 리어카를 끌고 골목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내일도 그가 그곳에 서 있을까요? 도대체 저 노신사는 왜 저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50년 전 지독했던 가난과 이별. 집으로 돌아와 눅눅한 이불 위에 누웠지만 그 남자의 눈빛이 자꾸만 천장에 어른거렸습니다. 맑고 깊으면서도 슬픔이 서린 그 눈. 문득 제 기억의 가장 깊은 곳, 50년 전의 서랍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1970년대, 제가 20살 꽃띠였던 시절에 사랑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호였습니다. 진호는 참 가난했습니다. 나무꾼 아들의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죠.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따뜻했고 저를 위해 들꽃을 꺾어다 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너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 지어줄게.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제 현실은 그를 기다려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병든 아버지의 약값이 필요했고 동생들의 학비가 급했습니다. 결국 저는 부잣집 아들이라던 이웃 마을 남자에게 시집 가기로 결심하고 비 오던 날 진호를 불러냈습니다. 진호 씨, 나 이제 당신 안 만나. 가난한 거 이제 지겨워. 나 좋은 집에 시집 가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모진 말을 뱉고 돌아서는 제 등에 대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를 맞으며 서 있던 그 청년의 구부정한 어깨가 제 평생의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호는 그날 이후 마을을 떠났고 들리는 소문에는 객지로 나가 죽을 고생을 한다고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남편의 도박과 폭력에 시달리다 사별했고 평생을 고생만 하며 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골목에서 만난 노신사의 얼굴에서 어렴풋이 그 가난했던 청년 진호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가슴은 이미 뛰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왜 지금에야 제 앞에 나타난 걸까요?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진호 씨 맞나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혹시나 그가 없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드는 제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어제와 같은 자리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신문을 읽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황급히 신문을 접고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50년 전 그날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순자야라고 했습니다. 저는 리어카 손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진호 씨야? 어떻게 날 찾았어?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아주 낡고 때 묻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50년 전 이별하며 그에게 던졌던 제 사진이었습니다. 평생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내가 가난이 지겹다고 떠났을 때 나는 결심했어. 반드시 성공해서 내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그런데 돈을 벌고 나니 내 소식을 알 길이 없더구나. 수소문 끝에 내가 이 동네에 산다는 걸 알고 보름을 기다렸어. 진호 씨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는 이제 거대한 건설회사를 이끄는 회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화려한 배경보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한 것은 그가 제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예전처럼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호 씨,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내 꼴을 봐. 난 이제 이렇게 늙고 보잘것없는 할멈이 됐는데. 넌 어쩌자고 여기까지 왔어. 저는 제 흙 묻은 옷을 가리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진호 씨가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50년의 세월을 뚫고 제 가슴 속 얼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씨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차마 그 온기를 온전히 받아낼 수 없을 만큼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폐지를 줍고 찬물에 빨래를 하며 굳은 살이 박인 제 손이 그의 매끄러운 손바닥 위에서 너무나 도드라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급히 손을 빼내어 앞치마에 문질렀습니다. 진호 씨, 아니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옛날 일은 다 잊었어요. 나 같은 노인네가 무슨. 어서 돌아가세요. 여긴 회장님 같은 분이 계실 곳이 못 돼요. 제 모진 말에 진호 씨의 얼굴에 쓸쓸한 그늘이 졌습니다. 그는 강제로 제 손을 다시 잡지는 않았지만 대신 옆에 세워둔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순자야, 나 회장으로 여기 온 거 아냐? 그냥 50년 전 너한테 꽃다발 하나 못 사줬던 그 가난한 놈으로 온 거야. 내가 이 리어카를 끌면 나도 같이 끌 거야. 그는 정말로 양복 상의를 벗어 차 안에 던져두고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낡은 리어카를 밀기 시작하는 그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 우리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멈, 복 터졌네. 부자 영감이 리어카를 다 밀어주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진호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순자야, 내일도 올게. 모레도 올 거고. 내가 나를 다시 받아줄 때까지 매일 여기서 기다릴게. 그가 떠난 뒤에도 제 손바닥에는 그의 온기가 남아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가난이 죄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그 가난이 우리 사이를 다시 잇는 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호 씨와의 만남이 며칠째 이어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진호 씨를 본 제 아들 영철이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다가왔습니다. 영철이는 사업한답시고 제 쌈짓돈까지 다 까먹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처지였죠. 영철이는 진호 씨가 타고 온 외제차와 그의 값비싼 시계를 보더니 눈빛이 삽시간에 변했습니다. 엄마, 이분 누구셔? 세상에, 차가 이게 얼마짜리야? 영철이는 제 대답도 듣기 전에 진호 씨에게 굽실거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 농사 잘못 지은 제 부끄러운 밑바닥을 진호 씨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철아, 들어가. 엄마 손님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눈치 없는 영철이는 진호 씨 옆에 딱 붙어서 자기 사정을 구구절절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제가 사업만 잘 됐어도 이런 폐지 안 줍게 해드렸을 텐데. 혹시 투자처 찾으시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진호 씨는 불쾌한 내색 하나 없이 영철이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오히려 지갑을 꺼내 두툼한 수표 몇 장을 영철이 손에 쥐어주더군요. 어머니, 맛있는 것 좀 사드려라. 저는 그 모습에 자존심이 상해 진호 씨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남의 자식한테 돈을 줘요? 당장 가져가세요. 우린 거지 아니에요. 진호 씨를 향한 반가움은 온데간데 없고 비참한 제 처지가 다시금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영철이는 진호 씨가 준 돈으로 술을 마시러 나갔고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헛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문을 열어보니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진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순자야. 아까는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 자존심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는 흠뻑 젖은 채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얼른 그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고 낡은 방, 곰팡이 냄새가 가시지 않는 이 누추한 곳에 노신사를 앉혀두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마른 수건을 건네며 그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뭐하러 이 비를 맞고 와요. 그냥 가시지. 제 손길이 닿자 진호 씨가 제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순자야, 나 암이란다. 수술도 못한다고 하더구나.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그 말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돌아 이제야 만났는데 신령님은 왜 이리 가혹하신 걸까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너한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50년 전 내가 나 버리고 갔을 때 원망 많이 했거든. 근데 나중에 알았어.
내가 내 가족들 살리려고 혼자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걸. 고생했다, 순자야. 정말 고생 많았어. 그의 위로에 저는 아이처럼 꺼느끼며 울었습니다. 제 평생의 고단함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 그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진호 씨는 남은 기간을 저와 함께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영철이에게 넉넉한 생활비를 떼어주고 진호 씨가 평생 일궈온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 뒤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50년 전 같이 도망치자고 약속했던 바로 그 동네 근처였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손을 잡고 숲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니었고 저도 폐지 줍는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웃어주는 평범한 연인이었죠. 순자야, 50년 전에 내가 집 지어준다고 했던 약속, 이제야 지키네. 그가 지은 작은 목조 주택 마당에는 제가 좋아하던 들꽃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짧지만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가끔 통증이 심해질 때면 제 무릎을 베고 누워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냇가 이야기, 그가 몰래 제 책상에 넣어두었던 연애편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은 거꾸로 흘러 우리는 다시 18, 20살 청춘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바다를 보며 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 될 줄은 알았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해가 내려앉을 때 진호 씨의 숨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워지는 손을 더욱 세게 맞잡았습니다. 진호 씨, 자는 거야? 제 부름에 그는 아주 느리게 눈을 뜨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여전히 50년 전 그 소년의 순수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다음 생엔 꼭 가난하지 않은 곳에서 일찍 만나자. 그의 마지막 말이 파도 소리에 섞여 들어왔습니다. 진호 씨는 그렇게 제 품에서 잠들듯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은 슬픔이 아니라 평생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를 풀어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진호 씨가 떠난 뒤 그의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남긴 유언장에는 그의 전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제 이름으로 된 재단에 기부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장학재단.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그의 마지막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우리가 함께 지냈던 그 작은 집과 평생 모자람 없이 살 수 있는 연금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50년 전 저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요. 다시 새벽이 왔습니다. 이제 저는 리어카를 끌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진호 씨가 남긴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매일 아침 길을 나섭니다. 새벽마다 거리를 돌며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가 따뜻한 도시락과 장갑을 건넵니다. 할머니, 이제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저희 재단에서 일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제가 건네는 손길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제 손을 꼭 잡습니다. 그분들의 거친 손등을 볼 때마다 저는 진호 씨의 손을 떠올립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당신들은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고 말해주던 그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듯합니다. 아들 영철이도 이제는 제법 정신을 차렸습니다. 재단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며 땀 흘려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있죠. 진호 씨가 보여준 진심이 제 아들까지 바꿔놓은 셈입니다. 저는 가끔 제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곳에 진호 씨가 웃으며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제 인생의 겨울은 길고 추웠지만 그 끝에 만난 봄은 세상 무엇보다 찬란했습니다. 오늘도 제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50년 전 진호 씨가 품고 다녔던 촌스러운 단발머리의 제 모습이죠. 저는 그 사진 옆에 진호 씨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늙고 주름진 두 노인이 아이처럼 웃고 있는 모습. 진호 씨, 보고 있어? 나 이제 하나도 안 부끄러워. 당신이 사랑해준 이 거친 손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귀한 손이 됐어.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가난 때문에 버려야 했던 꿈들, 미안함 때문에 덮어두었던 사랑들. 그 모든 조각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 완벽한 그림이 된 기분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호 씨가 남겨준 사랑의 씨앗이 세상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요.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 가난한 청년을 사랑하겠느냐고.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네,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저는 그 사람을 기다릴 겁니다.